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보셨죠? 1968년 베트남의 구정대공세를 담은 사진입니다.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군의 대대적인 기습작전이 있었고요. 이를 방어하는 남베트남군의 숙청 작업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실제 이 구정대공세는 방어 측의 승리였거든요. 즉 남베트남군이 미군과 함께 방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으로 국제 여론이 변하면서 남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에게 매우 유리해지는 전황으로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9일 전일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 설날 때문에 멸망하게 된 국가 베트남 공화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공화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베트남이 해방을 합니다. 호치민이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워요. 그런데 1년 뒤에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왜 갑자기 프랑스가 나오느냐? 프랑스가 원래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걸 일본이 강탈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트남은 프랑스랑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제네바 평화회의에서 베트남이 독립을 인정받아요. 완전하게.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당시 세계는 냉전이라고 해서 소련과 미국이 땅가르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을 내버려 두면은 왠지 소련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선을 딱 그어요.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사회주의, 아래쪽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그러면 되게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런 베트남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국민 정서에 입안한 국가 주도층이에요. 당시 남베트남의 지도자는 응오딘 지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지엠 정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립운동가예요. 큰 독립운동가였고 또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호치민이 이를 회유하려고 하기도 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GM의 정책 아래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보입니다. 뭐 탈북민 80만 명을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든가 또 부패 군벌들을 숙청하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업적들을 이제 많이 남기는데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패하게 돼요. GM의 가족들이 하나의 족벌화가 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들, 경제권을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의 GM이라든가 그 일부 상류층들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서 친카톨릭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당시 베트남 국민들에게서는 예전에 프랑스의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종교 정도로 인식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불교라든가 유교를 숭상을 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가 신봉하는 카톨릭을 다시금 친근하게 한다? 특히 뭐 불교 행사에서는 막 되게 많은 제한들을 두는데 카톨릭 행사는 막 성대하게 치르고 막 이런다? 이거 자체가 베트남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반감정을 계속해서 이제 불어넣는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당시에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GM 가족이 하나의 족벌화가 되어버렸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진저리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반공주의적인 이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공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싫은데 정부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국민 정서에 입안하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낸 정부가 결국에는 멸망의 원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애국심 소멸과 이기주의의 팽배예요.
당연히 국가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애국심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북부의 지배자죠. 호치민이 사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호치민을 애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물론 호치민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존경받을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치열한 베트남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왕왕한다라는 모습은 남베트남의 국민들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냐면은 호치민이 사망한 날짜가 1969년 9월이거든요. 근데 그 전달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괌 독트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이제 각 국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라. 미국은 핵 위기 정도급이 아니면은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베트남전은 미국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베트남의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마지 않는다. 이거 조금 위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즉 남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북베트남을 더 진지하고 또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리산 빨치산 정도가 되는 베트콩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진다라는 거죠. 또 이기주의의 팽배라는 것은 뭐냐? 미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그러한 성향의 국민들이 이제 성향이 다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적인 그런 민주성으로 인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제가 아테네 얘기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분열과 갈등 또 중우정치 이런 것들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요. 그랬을 때 당시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각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혼란스러운데 애국심은 없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랬을 때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난파 공작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견을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전략 전술을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대의 약체화입니다. 베트남 군대가 남베트남 군대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73년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이 남베트남이 미국을 계속해서 찡찡거리면서 나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여론도 있고 하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베트남이 멸망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자를 남베트남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육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도 세계 4위 정도까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세계 4위예요. 그런데 왜 이 베트남이 2년 만에 총공격으로 무너지게 되는가? 일단은 안보의식이 없죠. 이 나라 왜 지켜야 되는가? 좀 있으면 그냥 뜰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안보의식의 부재와 그리고 당시 군인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뭐 꽃군인이라든가 유령군인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꽃군인이라는 거는 일반 장성들의 사병화된 군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반 군인들의 경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령군인이라는 것은 내가 뇌물을 줘가지고 휴가를 가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군인들 개빡치겠죠. 돈 주고 휴가를 갈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군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미군이 떠난 다음에 75년에 북베트남군이 총공세를 벌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제대로 손을 못 씁니다. 심지어 이 전략 전술도 굉장히 부재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군의 전법을 남베트남이 계속해서 답습해요.
무슨 말이냐? 미군은 항공기를 띄우고요. 이 포격 부대로 그 지역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대를 보내요. 그런데 이걸 남베트남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병참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의 전략 전술을 채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게을렀다라는 거죠. 자체적인 방어력을 갖추고 자체적인 전략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가, 그 군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남베트남처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남베트남의 멸망 원인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로 남베트남의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북부 베트남의 간첩 파견이라든가 정치 전략,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라든가 미국의 전략 전술에 대한 패착 요인들 같은 경우는 본편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와 남베트남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1월 29일 잔이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